편안한 밤입니다. 잠드는 역사입니다. 12살의 왕이 된 소녀는 왜 20살이 되기도 전에 영월의 산골에서 홀로 사라졌을까요? 이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겠습니다. 이제 불을 낮추고 호흡을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존 인물의 기록에 근거하며 기록이 남지 않은 장면은 사료를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옛날 조선의 도성 한약에 온 나라가 들썩이던 밤이 있었습니다. 세종 임금이 보위에 오른 지 23해째 되던 1441년 궁궐 자선 땅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자현 훗날의 문종과 그 부인 현덕왕후 건씨 사이에서 마침내 원손이 태어난 것입니다. 세종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종묘사직을 이을 원손이 태어났구나. 그도 그럴 것이 세자빈의 자리에서 아들을 낳는 일이 참으로 오래 걸렸던 까닭입니다. 궁궐 안팎에서는 종묘사직을 이을 원손이 태어났다며 잔치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산실 안에서 현덕왕후의 낯빛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기를 낳은 지 이틀, 산모의 몸에서 열이 오르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산후병이었습니다. 의원들이 분주히 오갔지만 손쓸 방도가 없었습니다. 현덕왕후는 희미해지는 숨결 속에서 이 아이를 부디 예 라는 말만 남긴 채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24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세자향은 아내를 잃은 슬픔에 며칠을 식음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보에 쌓인 어린 원손 호미, 훗날의 단종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저마다 안타까워하며 어린 원손을 걱정했습니다. 젖먹이를 누가 거두어야 할지. 인들 사이에서 근심 섞인 말이 오갔습니다. 이때 나선이가 있었으니 바로 세종의 후궁 해빈 양씨였습니다. 해빈 양씨는 마침 자신의 소생을 두고 있어 젖이 풍족했습니다. 그는 선뜻 어린 원손을 품에 안았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거두겠습니다. 해빈 양씨의 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해빈 양씨는 제 자식과 다름없이 원손을 돌보았습니다. 밤이 깊어도 아기가 보채면 순수 일어나 젖을 물렸고 옷 한 벌도 정성으로 지어 입혔습니다. 세종 또한 어미 잃은 어린 손자가 안쓰러워 자주 자선당을 찾았습니다. 세종은 손을 잡고 얼굴을 들여다보며 나직이 되뇌곤 했습니다. 네, 어미도 애비도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살아가려느냐. 그렇게 원손 홍이는 궁궐의 여러 손길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세월은 무심히 흘러갔습니다. 세종이 승하하고 아버지 문종이 마침내 보위에 올랐습니다. 오랜 세월 세자로 살아온 문종이었기에 사람들은 이제야 태평한 시절이 오는가 했습니다. 하지만 문종의 옥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편치 않았습니다.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등에 종기가 나더니 낫지 않고 자꾸 덧났습니다. 조정 신하들의 근심이 날로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1452년 여름, 문종의 병세가 갑자기 위중해졌습니다. 겨우 제위 2년 39의 나이였습니다. 병상에 누운 문종은 자신의 앞날을 직감한 듯했습니다. 그가 가장 마음에 걸린 것은 다름 아닌 어린 세자 12살 홍이었습니다. 문종은 원로 대신들을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남지 그리고 김종서가 병상 곁으로 나아왔습니다. 문종은 힘없는 손으로 세자를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디 이 아이를 잘 부탁하오. 그 한마디에 대신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종이 남긴 고명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문종은 이 유언을 남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궁궐 안은 삽시간의 통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통곡이 채 가시기도 전에 12살 어린 세자가 곤룡포를 입었습니다. 어머니를 이틀 만에 여의고 아버지마저 12해 만에 떠나보낸 소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선의 6째 임금 어린 단종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단종의 시대였지만 그 옥좌는 유난히 쓸쓸했습니다. 다른 어린 임금들 곁에는
언제나 발 뒤에 앉은 우서른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뻘되는 대왕 대비나 어머니 뻘되는 왕 대비가 수렴청정이라 하여 발을 늘어뜨리고 앉아 정사를 대신 돌보아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단종에게는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종의 왕비 소헌왕후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모 현덕왕후 역시 단종을 낳고 이틀 만에 세상을 등진 뒤였습니다. 그러니 12살 소녀는 발 뒤에 아무도 없는 텅 빈 궁궐에서 그야말로 혼자 옥좌에 앉은 셈이었습니다. 대신들 사이에서도 이 사실은 낯설고 무거운 문제였습니다. 한 원로 대신이 낮게 탄식하듯 말했습니다. 나이 어린 임금이야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곁을 지켜줄 우서른이 아무도 없는 경우는 참으로 드뭅니다. 그렇다고 나라의 정사를 멈출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다행히 조선에는 이런 상황을 감당할 만한 제도적 바탕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왕이 어리거나 병약할 때 의정부의 정승들이 국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관행이 오래전부터 다져져 있었던 것입니다.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으로 자리를 옮긴 김종서, 앞서 말씀드린 원로 대신들이 자연스럽게 그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유독 눈길을 끄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좌의정 김종서였습니다. 그는 본디 글만 읽던 문신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세종의 명을 받아 북쪽 변방 함길도로 나아가 여중죽과 맞서며 6개의 진을 세운 무장 출신의 재상이었습니다. 욕진, 그 거친 땅에서 국경을 넓히고 백성을 지켜낸 사람이었으니 조정 안에서 그의 말 한마디는 무게가 남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큰 호랑이라는 뜻으로 대호라 불렀습니다. 그런 김종서가 이제 변방이 아니라 궁궐 한복판에서 어린 임금을 대신해 나란일에 큰 줄기를 쥐게 되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변방을 지키듯 이 조정도 지켜야지요. 그렇게 대신들의 손에 나란일이 맡겨지면서 조정에는 이전까지 없던 새로운 방식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관리를 새로 뽑거나 자리를 옮길 때마다 이조와 병조에서 후보자들의 이름을 적은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영의정과 좌의정을 비롯한 대신들이 먼저 그 명단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이름 위에 미리 노란 붓으로 작은 점을 하나씩 찍어두었습니다. 그 노란 점이 찍힌 명단이 마지막으로 어린 단종 앞에 놓였습니다. 삼선이 두루마리를 펼쳐 보이면 단종은 그 위에 찍힌 노란 점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어 이미 점 찍힌 그 이름 위에 낙점의 표시를 하는 것으로 인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노란 점으로 미리 정해두고 왕은 그대로 낙점만 하는 방식을 훗날 사람들은 황표정사라 불렀습니다. 처음 이 방식을 마주했을 때 어린 단종은 곁에 선 내시에게 조용히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점은 누가 찍은 것이냐? 내시는 허리를 굽히며 짧게 답했습니다. 정승들께서 미리 살펴 정하신 것이옵니다. 전하. 단종은 잠시 그 노란 점을 바라보다가 이내 말없이 붓을 들었습니다. 아직 12살, 조정의 복잡한 셈법을 다 헤아리기에는 이른 나이였습니다. 그러니 그 점 위에 붓을 올리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일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대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나란히를 그르치지 않기 위한 합리적인 방편이었습니다. 황보인은 낮은 목소리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험 없는 임금이 홀로 정하시다가는 자칫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김종서는 훗날 이런 상황을 두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상이 아직 어리시니 우리가 그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 마땅하다. 실제이 그의 말대로 조정의 크고 작은 일들은 대신들의 회의를 거쳐 자연스럽게 결론이 났습니다. 편전 안에는 늘 점승들의 나지막한 논의소리가 먼저 오갔고 그 다음에야 붓과 도장이 오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가 아무 탈 없이 굴러가는 듯했습니다. 조회는 여느 때처럼 열렸고 문서는 제때 오르내렸으며 지방의 보고도 어김없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질서정연한 하루하루 뒤에는 정작 그 자리의 주인인 어린 임금의 목소리가 조금씩 옅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대신들은 나란 일을 그르치지 않으려 애썼을 뿐이었고 단종 또한 그들에게 기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잘못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게 노란 점이 쌓여가는 하루하루, 궁궐의 무게중심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옥좌에서 재상들의 자리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이동을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궁 밖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던 또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그 인물은 다름 아닌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어린 조카 단종에게는 숙부가 되는 사람이었지요. 겉으로는 병서를 읽고 사냥을 즐기는 종친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서는 다른 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실권이 재상들에게 있는 동안 수양대군은 조용히 사람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유년 1453년 10월 열흘 되던 날 밤, 마침내 그 셈이 움직였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수양대군은 몇몇 신복을 이끌고 좌의정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 이르러 그는 나직이 말했습니다. 편지 한 통을 전할 일이 있어 왔소. 아무 의심 없이 김종서가 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편지를 받아 읽으려 고개를 숙이는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설태가 날아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함길도를 호령하던 그 노장 김종서는 제 집 대문간에서 그렇게 쓰러졌습니다.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한 밤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그 길로 몸을 돌려 궁으로 향했습니다. 김종서를 베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궁 안의 나머지 대신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임금의 명패를 든 사자들이 대신들의 집 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어서 입궐하라는 어명이시오. 급히 입궐하라는 부름이었지만 그 부름의 끝에는 이미 다른 새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의정 환보인이 부름을 받고 궁문에 이르렀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이들이 그를 애워쌌습니다. 손을 쓸 틈도 없이 환보인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뒤이어 병조판서 조급관이 궁문에 들어섰습니다. 그 역시 몇 걸음을 채 옮기기도 전에 쓰러졌습니다. 이양도 다른 대신들도 차례차례 같은 문 앞에서 최후를 맞았습니다. 김종서가 쓰러진 것을 아무도 모르는 채 대신들은 부름을 받고 걸어 들어왔다가 그대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하루 사이 조정을 떠받치던 기둥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궁 안의 어린 임금은 이 모든 일을 그 순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단종은 그저 여느 날처럼 편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숙부 수양대군이 갑옷 입은 군사들을 뒤에 두고 편전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얼굴은 어린 조카가 알던 평소의 숙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몸을 낮추고 조심스레 아뢰었습니다. 김종서가 안평대군과 함께 반역을 꾀하였기에 부득이 처단하였습니다. 12살 어린 왕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역이라는 말도 부득이하다는 말도 무엇을 뜻하는지 제대로 헤아리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다만 어젯밤까지 거를 드나들던 재상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사실만은 또렷했습니다. 수양대군의 뒤로는 갑옷 입은 군사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편전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어린 왕의 곁을 지키던 나인들도 내관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단종은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두려움에 몸이 먼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놓았습니다. 나를 살려주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옥좌에 앉은 임금이었으나 그 순간 단종은 그저 겁에 질린 12살 소년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까지 보이며 몸을 낮췄다고 전해집니다. 수양대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전하, 신은 오직 종사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궁문 앞에 쓰러진 대신들의 자리는 이제 고스란히 다른 사람들의 몫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조정의 주인이 바뀐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앞으로 이어질 훨씬 더 긴 이야기의 시작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사이에 조정의 주인이 바뀌었지만 수양대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변이 있고 며칠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을 포함한 43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골라 공신 명부에 올렸습니다. 정난공신, 어지러움을 평정한 공을 세운 신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명부의 맨 앞자리, 물론 수양대군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아래로 한명회, 권랑 같은 젊은 책사들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졌습니다. 하룻밤 사이 죽은 자들의 자리를 하룻밤 사이 공신이 된 자들이 채운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신 책봉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미 영의정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조판서와 병조판서 자리마저 손에 넣었습니다. 영의정은 조정의 우두머리, 이조판서는 관리를 뽑고 내치는 인사권자, 병조판서는 군대를 움직이는 병권자였습니다. 세 개의 도장을 한 사람이 쥔 셈이었습니다. 누구를 벼슬에 앉힐지, 누구를 쫓아낼지, 어느 군사를 어디로 보낼지 모두 그의 손끝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어린 단종은 여전히 옥좌에 앉아 있었지만 그 옥좌 아래로 이어지는 모든 줄은 이제 숙부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대신들은 궁에 드나들 때마다 먼저 수양대군의 사저에 들러 인사를 올렸습니다. 왕에게 올리는 예보다 그것이 먼저였습니다. 조정의 한 늙은 신하가 혼잣말처럼 되뇌었습니다. 이상할 것이 무엇이냐? 이미 세상이 그리 되었거늘 이상하다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해 가까운 시간이 흘러 1455년 여름이 왔습니다. 그 무렵 궁 안팎에서 심상치 않은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종의 숙부 가운데 하나였던 금성대군, 그리고 몇몇 종친과 신하들이 은밀히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을 몰아내고 어린 조카를 지키려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낌새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소문이 여물기도 전에 수양대군의 귀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가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그리 쉽게 내 눈을 벗어날 성시프냐. 그리고 그 소문은 거꾸로 단종을 향한 압박의 구실이 되었습니다. 한명회와 신하들이 잇따라 편전에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입을 모아 아뢰는 말은 한결같았습니다. 전하, 종친들이 어수선하니 대임을 넘기시어 나라를 평안케 하소서. 15살 소년 왕 앞에 조정 전체가 등을 돌리고 서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단종의 곁에는 목숨을 걸고 그를 지켜줄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종서도 황보인도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결국 단종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숙부께 옥세를 넘기겠소. 1455년 윤 6월 열하루 단종은 마침내 숙부에게 왕위를 넘긴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형식은 선의, 왕이 스스로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옥세를 두 손으로 받쳐든 채 단종이 나직이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나이가 어리고 사리에 어두워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없으니 숙부께 맡기고자 하오. 그 말을 하는 동안 소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옆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하나가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전하, 어떤 수양대군은 3번 사양하는 예를 갖춘 뒤에야 마침내 옥세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수양대군은 조선의 새 임금 세조가 되었습니다. 신하 하나가 예를 갖추며 나직이 아뢰었습니다. 상왕 전하, 옥체를 보증하시옵소서. 그날로 단종은 왕이 아닌 상왕이 되었습니다. 왕위에서 물러난 임금을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이름은 높았지만 실권은 없는 자리였습니다. 15소년은 이제 궁궐 안에서 그저 존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덕궁 한켠 조용한 처소가 상왕의 거처로 정해졌습니다. 겉으로는 예우를 갖춘 자리였지만 그 안에 갇힌 소년의 하루하루가 어떠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처소 너머로 더 큰 풍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풍파는 병자년 6월 초 어느 날 아침 아주 조용한 얼굴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몇 나라에서 사신이 온다는 소식이 궁궐에 전해지고 그들을 맞이할 환영 연회가 창덕궁에서 열리기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회 자리에 몇몇 신하들이 아주 오래 마음속에 품어온 계획 하나를 조용히 다듬고 있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은 지편전에서 함께 글을 읽던 학사들이었고 여기에 무인 유흥부가 뜻을 보탰습니다. 문종이 승하하기 전 어린 세자를 부탁했던 그 자리에서 이들은 함께 글을 읽고 함께 임금을 모시겠노라 약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의 연회에는 관례에 따라 왕의 곁을 지키는 온검, 즉 큰 칼을 찬 부사 2사람이 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두 자리에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과 유흥부가 서기로 정해졌고 신하들은 바로 그 순간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세조, 연회석에 앉는 그 짧은 틈에 칼을 뽑아 단숨에 거사를 끝내자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단종을 왕좌에 모시겠다는 것이 이들이 오래 품어온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회를 며칠 앞두고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리가 좁고 날이 덥다는 이유로 세자의 참석과 운검을 세우는 절차를 없애자는 건의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 건의를 올린 사람은 다름 아닌 한명회였고 세조는 그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계획의 한 축이었던 운검 자리가 사라지자 성삼문이 박팽년을 돌아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접고 다음을 기다립시다. 하지만 유흥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정한 이상 지금 해치우지 않으면 뒷날 반드시 새어나갈 것입니다. 유흥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의 뜻이 무거웠고 결국 거사는 다음 기회로 미뤄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미움이 이들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함께 뜻을 모았던 이들 가운데 김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미뤄진 계획 앞에서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우던 그는 결국 장인 정창손을 찾아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실은 숨겨온 일이 있습니다. 정창손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곧장 궁으로 달려가 세조에게 고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품어온 계획은 단 한 번의 밀고로 세상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성삼문을 비롯한 신하들이 하나둘 붙잡혀와 세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조가 성삼문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배반하였느냐? 성삼문은 고개를 들어 똑바로 세조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나으리는 나의 임금이 아니오. 나는 다만 옛 임금을 다시 세우려 했을 뿐이오.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그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팽년 또한 심한 국민 속에서도 담담히 말했습니다. 나는 상황의 신하일 뿐 나으리의 신하였던 적은 없소. 대신 상황, 그러니까 단종을 향한 글에만 신이라 적어왔다고 그는 단담히 말했습니다. 하위지와 이계, 유흥부 역시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유흥부는 저작거리로 끌려나가 온몸이 수레에 묶인 채 찢기는 형벌, 거열형에 처해졌습니다. 이계 역시 같은 형벌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성원은 자신이 붙잡히기 전에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그의 시신마저 다시 저작거리로 끌려나와 같은 형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6신하를 가리켜 죽음으로써 절기를 지켰다 하여 사육신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벼슬길에 나서지 않고 조용히 세상을 등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김시습이라는 젊은 학자는 이 소식을 듣고 읽던 책을 모두 불태운 뒤 머리를 깎고 방랑길에 올랐다고 전해집니다. 원호를 비롯한 몇몇 선비들도 다시는 벼슬에 나가지 않고 평생을 숨어 지내며 마음속으로 옛 임금에 대한 의리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이들 6을 또한 살아서 절의를 지켰다 하여 생육신이라 불렀습니다. 죽은 6과 살아남은 6, 이렇게 12사람의 이름이 그해 6월의 사건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조정의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조는 이 일을 계기로 학사들이 모여 학문을 논하고 정치에 목소리를 내던 집현전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왕과 신하가 함께 경서를 읽고 국정을 논하던 겸연 또한 폐지되었습니다. 한때 신하들의 뜻이 무겁게 존중받던 조정은 이제 오직 왕 한 사람의 뜻으로 움직이는 자리로 바뀌어갔습니다. 세조는 그렇게 신하들의 힘을 눌러앉히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왕이 되어갔습니다. 그 소란이 가라앉을 무렵 창덕궁 처소에 머물던 소년의 자리에도 조용히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던진 신하들의 이야기가 그 담장 안에까지 전해졌을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소년을 둘러싼 궁궐의 공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늘해진 공기 속에서 세조는 마침내 마음을 굳히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상왕을 더는 도성에 둘 수 없다. 사육신의 거사가 있은지 채 한 해가 지나지 않은 1457년 6월 조정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조정은 마침내 명을 내렸습니다. 상왕을 노산군으로 낮추고 도성 밖 먼 곳으로 옮기라. 그 먼 곳은 강원도, 사람들이 흔히 영월이라 부르는 산골이었습니다. 길을 나서던 날 아침, 소녀는 익선관 대신 평복을 걸치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궁을 나서기 전 소녀는 낮은 목소리로 곁에 있던 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이 문을 넘을 수 있을지 나도 알 수 없구나.
호송하는 관원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뒤따르는 병사들의 창끝은 낮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영월까지 그 거리가 자그마치 700리에 달했습니다. 쉬어갈 틈도 없이 몰아친 그 유백길은 이래 만에 영월에 닿는 강행군이었습니다. 강을 건너고 고개를 넘고 다시 강을 건너는 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밤이 되면 어느 낯선 객사의 짐을 풀고 날이 밝으면 또다시 가마에 몸을 실었습니다. 궁궐에서 나고 자란 17소년에게 그 험한 산길은 난생 처음 마주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한양의 산과 달리 굽이굽이 겹치고 또 겹쳐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가마 안에서 소녀는 며칠째 말이 없었고 지나는 풍경만 가만히 눈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밤낮을 흔들리던 가마가 마침내 어느 강가에 멈춰섰습니다. 그곳이 바로 영월, 그리고 그 강가 마을 안쪽 깊숙이 자리한 청령포였습니다. 청령포에 처음 발을 디딘 순간 소년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사방을 두른 물빛이었습니다. 서쪽과 남쪽과 동쪽, 세 방향 모두를 서강이 휘감아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쪽, 등 뒤로는 험준한 봉우리 6개가 병풍처럼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6봉우리를 육육봉이라 불렀습니다. 강이 셋을 막고 산이 하나를 막으니 결국 청령포는 사방이 막힌 땅이었습니다. 배를 타지 않고는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육지 한복판에 떠있는 섬과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호송해온 관원 하나가 나루터에서 노를 저으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이라면 담장도 자물쇠도 필요 없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소녀는 그저 강물만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룻배가 청령포 모래톱에 닿고 단종은 그 좁은 땅 위에 마련된 작은 처소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처소 곁에는 오래된 소나무 한 그루가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있었습니다. 두 갈래로 갈라진 굵은 줄기가 사람 키의 몇 배는 되도록 높이 솟아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를 지켜온 것 같았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소나무를 관음송이라 불렀습니다. 볼관, 소리음, 소나무송, 어린 임금의 모습을 보았고 그 목소리를 들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었습니다. 수령이 600년을 훌쩍 넘긴 그 소나무는 지금도 청령포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갈라진 두 줄기 사이 소년이 걸터앉아 강물을 바라보았다는 자리도 함께 전해져 내려옵니다. 낮 동안에는 그나마 강물 소리와 새 소리가 정막을 메워주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오면 사방을 두른 물과 산이 오히려 소리를 가두어 더욱 깊은 고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단종의 귀에 매일 밤 파고드는 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숫적새, 옛사람들이 자규라 부르던 그 새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밤새 그치지 않고 우는 그 소리를 소녀는 영월의 밤마다 들었고 어느 날 누각에 올라 붓을 들어 시로 옮겼습니다. 한 마리 원한 맺힌 새가 궁중을 나온 뒤로 외로운 몸 그림자마저 산속에 홀로 있구나. 스스로를 그 자규에 빗댄 시였습니다. 밤새 울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새. 자규시라 불리는 이 시는 훗날까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를 짓고 난 뒤에도 숫적새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고 소년의 밤도 그와 함께 계속되었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새 방향을 막아섰고 육육봉은 여전히 등 뒤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관음송의 그늘은 낮이면 소년의 처소 위로 길게 드리워졌고 밤이면 그 그림자마저 어둠에 묻혔습니다. 700리를 달려온 길의 끝에서 소년은 그 고요한 섬 아닌 섬을 바라보며 낮게 되뇌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머물 곳이구나. 그리고 그 섬 같은 땅에서 단종의 나날은 조용히 그러나 쉼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하던 나날에도 하늘은 가끔 사나워지는 법이었습니다. 정춘년, 그러니까 1457년 여름이 깊어갈 무렵 영월 하늘에 며칠 동안 굵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서강의 물이 무섭게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년을 두르고 있던 그 강물이 이번에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삼켜버릴 기세로 차올랐습니다. 청령포 안쪽 처소까지 물이 스며들자 시중을 들던 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단종은 서둘러 배에 오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 물도 이 섬도 이제 나를 지켜주진 못하는구나. 그렇게 옮겨간 곳이 영월 읍내에 있던 관아의 부속 건물 관풍헌이었습니다.
성령포가 사람을 세상과 떼어놓는 곳이었다면 관풍헌은 그나마 저잣거리의 소리가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오가는 사람들의 말소리, 저녁이면 밥 짓는 연기 냄새가 희미하게 넘어왔습니다. 소녀는 그 낯선 소음 속에서 오히려 조금은 사람 사는 온기를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탄종이 관풍헌의 자리를 잡던 그 무렵 저 멀리 경상도 순흥 땅에서는 전혀 다른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단종의 숙부이자 세조의 동생인 금성대군은 여러 해 전부터 이곳저곳으로 유배를 떠도는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금성대군이 마지막으로 몸을 의탁한 곳이 바로 순흥이었습니다. 순흥부사 이보흠은 겉으로는 유배 죄인을 감시하는 관리였지만 속으로는 금성대군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이 깊으면 두 사람은 등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영월의 임금께서 저리 계신데 우리가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야 있겠소. 금성대군이 먼저 입을 열었다고 전해집니다. 나 또한 같은 마음입니다. 대감. 이보흠이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뜻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각지의 군사를 모아 한양으로 치고 올라가 단종을 다시 옥좌에 앉히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뜻을 함께할 이들을 모을 경문이 필요했습니다. 이보흠은 여러 날 밤을 새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글을 붓끝에 눌러 담았습니다. 경문은 완성되었고 이제 이것을 각 거울로 몰래 돌리는 일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경문이 뜻밖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관하에서 잔심부름을 하던 관노와 시비 하나가 그 경문을 몰래 훔쳐 품에 넣고는 밤사이 순흥을 빠져나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밤새 달려 이 사실을 조정에 고랬습니다. 순흥 관하 담장 안에서 은밀히 오가던 말들이 하룻밤 사이에 한양 조정 한복판으로 옮겨진 셈이었습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세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며 낮게 되물었습니다. 순흥이라 하였느냐? 세조에게 이 일은 단순한 소요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동기간이라 해도 이번만은 다르다. 세조가 낮게 명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자신이 피 흘려 얻은 옥좌를 동생의 손으로 다시 빼앗길 뻔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인사가 곧바로 순흥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사는 시작도 해보기 전에 사방이 막힌 채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밀려온 것은 이야기로 옮기기에도 무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조정은 순흥 보호부라는 이름 자체를 지워버렸습니다. 한 보울이 통째로 없어진 것입니다. 순흥 일대에서 경문에 이름을 올렸거나 그저 근처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300명에 이르렀다고 전해집니다. 마을을 흐르던 개울물이 그해 가을 며칠 동안 붉게 물들었다는 이야기가 훗날까지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옥에 갇히던 날 이보흠은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옳은 일을 하려 했을 뿐이요. 그리고 금성대군에게는 더는 유배로 끝날 수 없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1457년 10월 21일 금성대군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사약을 받았습니다. 힘이 손의 왕이 된 세조가 이번에는 자신의 동생에게 죽음을 내린 것입니다. 이보흠 역시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도 유배지에서 목이 졸려 생을 마감했습니다. 순흥에서 있었던 일은 이렇게 두 죽음과 300여 목숨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관풍헌까지 어떤 말로 전해졌는지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단종을 다시 세우려던 마지막 큰 시도가 이렇게 꺾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관풍헌 마루에 앉아 저작거리 소리를 듣던 17 소년에게는 이제 지켜줄 숙부도 기댈 언덕도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을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양에서는 또 다른 결정이 조용히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진 결정은 영월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10월의 바람이 벌써 차가워질 무렵 도성을 떠난 한 사람이 강원도 산길을 타고 있었습니다. 금부도사 왕방연이었습니다. 그의 소매자락 속에는 임금이 내린 문서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청령포를 지나 관풍헌 마당에 이르렀을 때 그는 한참을 마루 앞에 엎드린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17 소년 앞에서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당에는 저녁 어스름이 내리고 있었고 탄종은 그런 그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소? 한종이 먼저 물었다고 훗날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왕방연은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뜰 한쪽에 서 있던 나장이 대신 앞으로 나섰다는 이야기가 그날 이후로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80일을 소년의 목에 걸었다는 이야기, 문틈으로 지켜보던 시녀가 있었다는 이야기,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옮겨다닌 확인할 길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날의 실록은 이 모든 장면을 전하지 않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날의 일은 단 한 줄,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는 말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짧고 건조한 문장 하나가 그날 관풍원에서 있었던 일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운지는 아무도 그날의 마루 위로 다시 올라가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해 10월 29날 17 소년의 숨이 멎었습니다. 새는 나이로 17, 오늘로 치면 아직 16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종의 하나뿐인 아들로 태어나 12살의 옥좌에 앉았던 그 아이가 그렇게 영월의 가을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조정의 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함부로 거두지 말라는 어명이 뒤따라 내려왔습니다. 조정에서 내려온 명은 단호했습니다. 죄인의 몸이니 아무도 손대지 말라. 사람들은 마당 앞에서 발을 떼지 못한 채 낮게 수근거렸습니다. 손을 대면 우리도 화를 입는다. 그 마당을 오래도록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월의 호장, 엄흥도였습니다. 호장이란 그 고을의 아존 가운데 우두머리, 벼슬이라 할 것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명을 거스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그의 소매를 붙들며 말렸습니다. 아버지, 이러다 온 집안이 화를 입습니다. 아들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엄흥도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그날 밤 그는 관을 짜고 홀로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는 소년의 몸을 조심스레 관에 눕혔습니다. 관을 쥐게 지고 그는 산길을 올랐습니다. 엄흥도는 어둠 속에서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후환이 없을 곳이라 한다. 동을지산 자락, 눈에 띄지 않는 골짜기에 이르러서야 그는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겨울 초입에 언 땅을 곡괭이로 파내며 그는 밤새 홀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봉분도 세우지 못한 표식 하나 없는 자리였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그는 흙을 덮고 조용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 뒤로 오랫동안 그 골짜기가 어린 임금의 무덤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몇 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고서야 그 자리는 다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본분 없던 그 골짜기에 훗날 능이 세워지고 사람들은 그곳을 잔능이라 불렀습니다. 어명을 거스른 향미 한 사람의 밤이 없었다면 그 자리조차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관품헌 마루에 남았던 17 소년의 마지막 숨은 그렇게 한 향리의 손끝에서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10월의 밤은 깊었고 영월의 산은 오래도록 그 골짜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영월의 산이 그 골짜기를 품고 있는 동안 한양도성 안에서는 한 여인이 홀로 남겨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점순 왕후였습니다. 단종보다 1살 많았던 그녀는 남편이 노산군으로 강봉되던 그날 함께 왕비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궁을 나온 그녀에게 남은 것은 작은 사과 한 채와 끝까지 곁을 떠나지 않은 몇몇 시녀들뿐이었습니다. 세조는 이따금 사람을 보내며 일렀습니다. 형수님께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 그러나 정순 왕후는 번번이 그것을 물리쳤습니다. 이 몸은 죄인의 지엄이이니 나라의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문을 닫아 걸었다고 전합니다. 대신 정순 왕후와 시녀들은 손수 옷감에 물을 들이는 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물을 끓이고 천을 담그고 널어 날리는 일이 날마다 되풀이되었습니다. 곱게 물든 자줏빛 천이 마당에 널릴 때마다 시녀 하나가 조심스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님, 오늘 물빛이 유난히 곱습니다.
정순왕후는 그 말에 잠깐 웃어 보였지만 이내 낮은 목소리로 되뇌었습니다. 고운 빛이 다 무슨 소용이겠느냐. 도성 안쪽에는 나지막한 보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훗날 그곳을 동망봉이라 불렀습니다. 정순왕후는 틈이 날 때마다 그 보물 위에 올랐습니다. 치마를 여미고 좁은 산길을 오르면 저 멀리 남쪽 하늘이 튀어 보였습니다. 여멀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언제나 그 방향을 향해 섰습니다. 전하, 그곳의 밤은 춥지 않으신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그녀는 낮게 그렇게 읊조렸다고 전합니다. 단종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정순왕후는 그 자리에 서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다시 겨울이 와도 그녀는 동망봉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어느덧 6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정순왕후는 82살, 눈을 감기 직전 나지막이 되뇌었습니다. 전하, 이제 그리로 갑니다. 17에 떠난 남편보다 64해를 더 살아낸 삶이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곁을 지킨 이는 여전히 그 옛날의 시녀들 뿐이었다고 전합니다. 정순왕후의 이름이 다시 세상에 불려 나오기까지는 그로부터도 다시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봉된 지 어느덧 240여 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1698년 숙종의 조정에서 오랜 논의 끝에 한 가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노산군의 이름을 거두고 묘호를 단종으로 다시 부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숙종실록은 이날의 조정을 이렇게 전합니다. 노산군을 추복하여 묘호를 단종이라 하다. 영월 땅 한 구석에 초라히 남아있던 그의 무덤도 이날부터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같은 날 정순왕후에게도 다시 왕후의 자리가 돌려졌습니다. 도성 밖 양주 땅에 묻혔던 그녀의 무덤 역시 사릉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불렸습니다. 죽은 지 200년 가까운 혹은 그보다 더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두 사람은 나란히 왕과 왕후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한 세대 가까이 지난 1726년, 이번에는 영조의 시대였습니다. 영조는 신하들에게 영월 청령포에 비석 하나를 세우라 면했습니다. 그곳에 세워진 비석에는 금표라는 두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함부로 나무를 베거나 땀을 손대지 말라는, 그 자리를 지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땅은 그저 산과 강이 아니다. 함부로 범치 못하게 하라. 영조는 그렇게 일렀다고 전합니다. 세월이 더 흘러 영조는 이번에는 도성 안 동망봉의 바위에도 손을 대게 했습니다. 정순왕후가 60년 가까이 올랐던 그 바위 위에 동력을 바라본다는 뜻의 세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그렇게 청령포와 동망봉 두 곳에 새겨진 글자는 두 사람이 남긴 그리움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12살의 왕이 되어 17에 세상을 떠난 소년과 그 곁을 떠나지 않고 82해를 살아낸 여인,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240년이 지나서야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오늘 밤 그 오랜 기다림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칩니다. 부디 편안한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